논어를 같이 읽게 된 이성민이라고 합니다. 새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이제 강의 계획이 나가기로는 논어 강의를 한다고 나가 있고 거기에 부제가 붙어 있기를 논어의 뭐 신주와 고주를 비교한다라고 그렇게 일단 붙였습니다. 뭐 방학 특강이기 때문에 2달에 걸쳐 가지고 시간 되는 만큼 뭐 진도에 구애받지 않고 논어를 차근차근 이제 천천히 읽어볼 텐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석이라고 하면 대부분 다 이제 논어하면 추자의 주석을 이제 기본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추자가 논어에 끼친 어떤 그 공헌, 업적이라는 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중요한 그런 학문적 성취를 이루어냈습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또 추자가 그 원래 논어의 의미를 다른 쪽으로 조금 이렇게 뭐 나쁘게 평가하면 왜곡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뭐 기본적으로는 논어의 그 추자의 주석인 논어 집주를 기본으로 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강의를 하는 과정에서 추자의 주석이 나오기 이전에 나왔던 그런 주석들을 중간중간에 소개를 하고 어떻게 다른지 뭐 비교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조금 해볼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계속 제가 이제 강의 준비를 하면서 어떻게 하는 게 효과적일까 되게 고민도 좀 많이 해보고 또 여러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건 추자의 주석을 빼고 갈 수가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추자의 주석을 최대한 꼼꼼하게 읽고 거기에 대해서 풀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붙여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차피 그 2달 안에는 모든 걸 다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추자의 주석도 다 읽지는 않고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골라서 읽는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먼저 수업을 조금 이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 뭐 아까 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고주 신주의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정리만 해 드리고요. 뭐 복잡하게 하자면 몇 시간 강의를 해도 이렇게 결론이 안 나고 소개해 드릴 것도 많고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는 걸로만 정리를 하고 그다음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논어라는 건 거의 이 확정되어 있는 텍스트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기 쉬운데 이게 확정되는 과정까지는 몇 가지 그 과정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 과정이 뭐 기록이 많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논어라는 그러니까 주석을 빼고요. 논어 원문의 텍스트는 한나라 때 와가지고, 그러니까, 논어 공자는 그 이전에, 훨씬 이전에 살았습니다만, 한나라 때 와가지고 어느 정도 확정이 되고, 그 확정이 된 판본이 지금까지 우리가 보는 그 논어의 판본으로 이렇게 확정이 됐습니다. 보통 한 3가지 정도의 논어가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크게 나누면 판본은 3가지 정도로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논어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노논어라는 거고, 세 번째는 고논어라는 겁니다. 제논은 제론, 줄여서 어자를 빼고요. 제론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노논어를 노론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고논어를 고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립 순서는 제론, 노는 어떤 게 더 빨리 성립이 되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나온 게 고논어라는 거는 분명합니다. 제논어라는 건 제나라 지방에서 유행하던, 그러니까 공자의 제자들에 의해서 전수돼 가지고 그 춘추 전국시대 그 제나라 지방에서 유행하던 논어의 판본을 제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논어는 뭐 뜻이 명확해집니다. 그죠? 노나라 지방에서 유행하던 논어를, 노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고논어는 조금 성격이 이제 다른데요. 이거는 한나라 때, 역시 다 마찬가지로 한나라 때 이루어진 판본인데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보면 한나라 경제 때의 일이고요. 이 한나라 경제 때, 한나라는 왜 군현제라고 해가지고, 군국제라고 해가지고 제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왕이 직접 다스리는 곳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한나라 경제 때 그 노나라 지방을 다스리는 제후가 있었죠. 그 제후가 이름이 나중에 이제 죽고 나서 붙었는데요. 공황이라는 시호를 가진 노공황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건축물을 새로 짓고 개축하고 하는 것들을 되게 좋아했었는데 자기 지방이 자기가 다스리는 지방에 있던 그 노나라 지방이니까요. 공자의 사당이 있었습니다. 이 사당을 오래돼 가지고 새로 허물고 다시 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공자의 사당을 허물었는데 그 공자의 그 사당 벽을 허물자 거기에서 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책들이 왜 거기 그 벽 속에 들어있었을까라는 걸 학자들의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 결국은 이제 그 진시황 때 있었던 분서갱유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분서, 책을 다 불태우는 거죠. 그 분서의 어떤 그 재앙을 면하고 책들을 후대에 전하기 위해서 책을 이제 거기다 숨겨놓은 거였습니다. 숨겨놨다가 나중에 이제 있는지 모르고 있다가 벽을 허무니까 거기서 책들이 많이 이제 쏟아져 나왔는데 벽 속에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논어였습니다. 그거 가지고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고논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고자를 붙였냐 하면, 이 제나라 논어와 노나라 논어는 그때 당시에 유행하던 글씨체, 그러니까, 진시황 때 봐가지고 뭐가 있었냐면 글씨의 통일도 있었습니다. 그죠? 지금 우리가 반듯하게 쓰는 해서, 라고 쓰는 그 글자, 거기서는 그때 이제 예서라고도 했는데요. 그 어떤 그 현대적인 글자, 굉장히 이제 그 구불구불한 글씨가 아니고 조금 이제 반듯반듯한 직선화되어 가던 그 글씨로 써져 있는 그 판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 당시에 유행한 글씨였기 때문에 그 글씨를 금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노나라 공황이 공자 사당을 허물다가 나온 이건 결국 책이 아니죠. 축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왜? 대나무 잘라가지고, 여기다가, 글씨를 써가지고 이렇게 둘둘 말아서 책도 종이가 발견되기 이전에 썼던 그런 글씨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써져 있는 글씨체가 어떤 글씨체냐면, 진나라에서 그 문자의 통일을 하기 이전에 옛날 글씨체라고 얘기하는, 이제 고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과두체로 쓰여져 있는 글씨라고 얘기합니다. 과자나 부자나 무슨 뜻이냐면 다 올챙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올챙이 모양으로 생겨놓은 글씨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올챙이처럼 생길 수밖에 없었냐면 역시 종이가 발견되기 이전이었습니다만 붓도 발견되기 이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붓으로 안 쓰고 뭘 썼냐면 역시 대나무를 잘라가지고요. 끝을 뾰족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뾰족한 끝에다가 뭘 찍었냐면 온나무 아시죠? 그 온나무에서 뽑아낸 그 진액을 찍어가지고 글씨를 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예전에 펜초고를 쓸 때도 마찬가지인데 처음에 앞에 거는 조금 진하게 이렇게 많이 묻혀지고 갈수록 조금 글자가 흐릿하게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원래 글씨체 자체도 직선화되기 이전에 둥글둥글한 글씨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꼭 글씨를 뭔가 아들 자자를 쓰더라도 이렇게 쓰다 보면 여기 꼭 그 올챙이 머리처럼 그렇게 생겨서 올챙이처럼 생겼다라는 뜻으로 이제 과두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벽 안에서 나와 있는 이 죽간에서 나와 있는 그 논어의 글씨체가 과두체로 쓰였기 때문에 이거는 그때 당시에 쓰던 글씨체하고는 다른 글씨체였습니다. 이전의 글씨체였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고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고문이라는 의미는 뭐 역사적으로 문학사적으로 굉장히 많이 쓰이는 의미긴 한데 여기서 말하는 그 고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옛날에 쓰던 글씨체라는 뜻으로 과두체의 글씨체를 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문으로 쓰여져 있는 논어였기 때문에 그 공제사당에서 나온 그 논어를 고논어 또는 이제 고론이라고 그렇게 구분해서 부르게 되는 겁니다. 세 종류가 이제 당시에 이제 그 유행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뭐 경학사적으로 보면 고문경학과 금문경학, 물론 여기서 그 논어만 나온 게 아닙니다. 또 중요한 책이 뭐 효경도 나오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그 옛 글씨체의 논어와 그 다음에 새로운 글씨체의 논어는 글씨체도 달랐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도 서로 간에 좀 차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것들을 서로 비교하고 또 어떤 게 더 원본에 가까우냐를 따지고 하는 어떤 그런 논쟁들이 저기 그 후기까지 그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건 뭐 금문, 고문 논쟁이라고 해서 중국 경학사에서는 아주 중요한 논쟁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이제 세 가지 논어가 나왔었는데요. 이 세 논어는 다 좀 달랐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논어는 총 몇 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하기편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할편까지 해서 총 20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20편의 근본적인 그 편수를 가지고 있었던 논어는 이 노나라에서 유행했던 노론이었습니다. 그래서 노론은 총 20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나라에서 유행하던 노론은 총 22편으로 이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론보다 2편이 더 많은 겁니다. 저기 요할편에 가면 이장이 자하왈부터 그렇게 시작하는데 그 편이 이제 구분이 돼가지고 또 다른 편도 하나 더 추가돼가지고 총 22편으로 이루어져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고문논어는 총 21편으로 이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편의 어떤 그 숫자도 달랐고요. 그 다음에 각 편 안에 들어가서 그 편단을 우리가 그 조각조각을 나누는 걸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를 1장, 2장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경전을 구분하는 거는 첫 번째로 무슨 편, 뭐 우리가 말하는 하기편이고요. 그 다음에 뭐 하기 시습지로 시작하는 건 1장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세 가지 종류의 논어가 편장의 차이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논어를 다 이렇게 두루 섭렵을 한 사람이 역시 그 한나라 성제 때 성제의 그 스승이죠. 한나라 성제의 스승이었던 그 장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장우라는 사람이 있고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봉호를 뭘로 받냐면 안창우라는 봉호를 받습니다. 이 사람이 그 논어에 굉장히 정통했던 그런 사람인데요. 그 성제의 스승이었고 성제한테 논어를 직접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그럴 때 이 장우라는 사람이 이 세 가지 논어를 잘 이렇게 합쳐가지고 재편집을 하게 됩니다. 재편집을 해서 논어의 하나의 이제 자기만의 완결된 하나의 논어를 만들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장우가 장우고 그 다음에 안창우기 때문에 장후론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장후론이 만들어지고 이 장우가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세 개의 판본을 재편집해 가지고 그 편장을 새로 구분한 그 논어가 당시 사람들한테 이제 굉장히 잘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받고 그 책이 널리 유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널리 유행을 하게 되면 뭐 그건 또 별개 문제인데 또 이게 이제 다 뭐가 되냐면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굉장히 이제 안타까운 그런 일이긴 합니다. 뭐 유행하는 건 그대로 두고 나머지 것들도 다 남아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장후론이라는 그 새로운 논어가 유행을 하게 됨으로써 지금 이제 안타깝게도 제논어, 논어로, 고논어는 다 사라지고 없게 됩니다. 하나가 유행을 하니까 별 필요 없다라고 이렇게 제껴 놓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논어의 가장 그 기본 원형을 만들었던 그 논어가 바로 뭐냐 하면 안나라 때 이 안창호가 만들었던 장후론이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논어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장후론 자체가 편장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와 똑같기 때문에 20편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 논어도 총 20편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흔히 글을 쓸 때 논어 자체를 여기 나오는 그 노론이라고 그렇게 같은 명칭으로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기편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할 20편으로 이루어져 있는 논어 어떤 기본적인 원형을 만들어냈던 사람은 바로 장후라고 장우 그 다음에 이 안창호이기 때문에 장후론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한나라 때 하나의 이제 새로운 논어의 판본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나머지 기존에 있었던 이 세 가지 논어는 사라져버리고 없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장후가 논어를 만들고 나서 여러 가지 이제 주석을 붙이고요. 그 이전에도 제나라 논어에 주석을 붙인 사람도 있고, 논어라는 어떤 왜 경전이 있으면 그 경전을 이해하기 위해서 요즘 말로 하면 뭐가 되냐 하면 학습서, 참고서 개념으로 그것만 가지고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설명하는 그런 책들이 이제 많이 붙는데, 제론, 노론, 고론에 다 참고서에 해당하는 그 주석들이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지는데 이 주석들도 결국에는 이제 나중에는 이제 이 장후가 새로 주석을 붙이고요. 이게 이제 유행을 하게 되면서 다른 것들도 결국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주석들이 이제 다 사라져 버리고 나서 나중에 새로운 논어 주석이 하나가 나오게 되는데, 그때가 이제 언제냐 하면 시기는 조금 이제 뒤로 지나와서요. 우리가 위진남북조 할 때 위나라 때 와가지고 새로운 논어 주석서가 하나 나오게 됩니다. 이 이제 장후론을 기본으로 해서 이제 나온 건데요. 이 위나라에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안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그때 당시에 도가로 유명한, 우리 청담으로 유명한 어떤 현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왕필이라는 사람과 함께 주창했던 걸로 철학사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남긴 업적 중에 하나가 이제 논어에 주석을 붙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안이라는 사람이 논어에 장후로 노론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붙인 주석이 뭐냐 하면 논어집회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논어에 대해서 집자라는 거는 기존에 있던 여러 가지 주석들을 모았다라는 뜻이고요. 해자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좀 풀이를 가했다라는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주석서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다 어디에 수용이 되냐 하면 하안의 논어집회라는 책에 수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이전에 또 나왔던 주석들도 다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이 하안의 논어집회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 고주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아까 나왔던 그 고주와 신주인데요. 일단 여기 인칭이 나왔으니까 고주와 신주라고 보통 이제 주석을 나눌 때 고주와 신주라고 그렇게 구분을 하는데, 신주는 뭘 말하느냐면 송나라 때 와가지고 주자, 또 주자의 스승이었던 정자에 의해서 논어에 새로운 주석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린 보고 있는 그 논어 집주라는 논어에 대해서 새로운 주석서를 주자가 쓰게 되는데, 그 주자의 주석을 신주, 새로운 주석이다라고 그렇게 부르게 됨으로써 하안의 논어 집회는 원래 고주라는 말은 없었죠. 고주라는 말은 없다가 이 주자의 주석이 나오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고주라는 명칭을 그렇게 부여받았다라고 이제 학술적으로 부여받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신준이 고준이 하는 말을 제일 처음 썼던 사람이 누굴까 해서 제가 자료도 좀 찾아보고, 그 다음에 경학 전공하는 분들한테 어떤 사람이 제일 이런 명칭을 먼저 썼느냐
라고 조금 자문도 구해보고 했는데 확실치가 않습니다. 확실치가 않고 아마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일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이 명칭이 나온 그 개념의 근원을 한번 따져보니까, 뭐, 확실치는 않지만, 지금 그 주자가 제자들과 나눈 주자하고 그 주자의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대화를 나누고 학술적으로 토론을 벌인 그 내용이 종류별로 묶여져 있는 책을 주자어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논어에 대해서 토론을 벌인 게 있으면 논어의 부분, 맹자에 대해서 토론을 벌인 게 있으면 맹자 부분,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 주자가 했던 말을 종류별로 나누어 놓은 책이 주자어류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에 제자들이 그 주자한테 질문하는 내용에 선생님 옛날 주석이라는 표현으로 고주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는 대목이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고주라는 말을 주자가 이제 새로 논어에 주석을 붙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고주라는 명칭, 옛날 주석이라는 말로 어떤 그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고주신주라는 말이 그 뒤로 쓰이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제 나름대로는 해보고 있습니다. 이건 확실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지 마시고요. 그런가, 뭐 대충 그런 말이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두 개가 이제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하한의 논어집회라는 책이 있는데, 그 이전에 나왔던 주석설이 다 없어진 상태에서, 지금 이제 없어진 상태죠. 없어진 상태에서 이 하한의 논어집회에 옛날 여러 주석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는 뭐 정현이라는 사람, 정씨는 뭐라고 말했고, 뭐 공항국이라는 사람은 뭐라 말했고, 이런 주석들이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원형을 알 수 없는 그 고주의 내용들을 알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하한의 논어집회라는 책은 굉장히 중요한 책으로 그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주하면 보통 이 하한의 논어집회를 얘기하고요. 그 이전에도 주석이 있었습니다만 그건 사라지고 없고, 어디에 반영이 되어 있냐면 논어집회,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그 주석의 내용들이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주하면 보통 하한의 논어집회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경전을 주석하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 원래 경전에 대해서 그 경전의 의미를 풀이한 걸 이제 우리가 주라고 얘기합니다. 뭐, 지금 막 말이 좀 왔다 갔다 제가 생각할 때 좀 그런 것 같은데요. 주라는 우리는 뭐 보통 우리가 주석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주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 하면, 주는 글자 그대로 무슨 뜻입니까? 이거는 거기에 주입한다, 물을 댄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빡빡하거든요. 뻑뻑하고 잘 풀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경전의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거기다가 마른 논에다가 물을 대가지고 이렇게 물기를 터가지고 반질반질 이렇게 물이 잘 흘러가고 곡식도 잘 자라게 만들듯이 물을 주입한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그 주자라는 말을 쓰고 이제 주석이라는 말을 씁니다. 후대에 와서는 이 주자를 말씀문자를 붙여가지고 주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 의미는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뭐, 그래서 뭐, 주석이라고 해도 되고, 주석이라고 해도 되고, 근데 원래 의미는 이 주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때 당시 사람들은 한문을 늘 쓰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경전을 늘 대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만 가지고도 이해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시기가 조금 더 흐르면 주 자체도 옛날 글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주도 잘 이해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겼고, 그래서 그 주를 조금 더 제대로 이해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책들이 나오게 되는데, 주에다가 또 주석을 붙이는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라고 얘기합니다. 결국은 이건 이제 무슨 말이냐면 역시 소통시키는 겁니다. 소통시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문맥이 잘 통하지 않는 부분을 소통을 시키겠다라는 의미로 소를 붙이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주소라는 말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경전에 대해서 붙인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경전에 대한 2차적인 해석을 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주 하면 아까 하나가 나왔던 그 노노 집회, 하한이 썼던 그 노노 집회라는 책이 이제 하나가 주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노노 집회가 나오고 그것마저도 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뒤로 또 여러 가지 그 주에 대한 해석이 나오게 되는데, 그게 양나라 때 가면, 황간인데, 황자가 생각이 잘 안 납니다. 황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황간이라는 사람이 뭘 쓰게 되냐면, 노노집회의소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노노집회라는 책이 있고 거기에 뭘 붙였습니까? 의, 뜻을 명확히 해가지고 소통시키는 의소라는 책을 씁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그 노노집회에 대한 제주석서로 서가 뒤에 나오게 되죠. 그 이걸 뭐라고 하냐면, 원래 명칭은 노노집회의소인데 좀 말이 길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집회라는 말을 빼고 노노의소라고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나왔던 이제 노노의 일종의 그 주석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거 이제 더 줄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황씨가 쓴 소라고 해가지고 황소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다음에 나온 주석서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성나라 때 가면 이 황소의 특징은 뭐냐면, 이 사람이 불교 쪽에, 도교 쪽에 굉장히 조예가 깊었고 거기 신봉한 사람이기 때문에 노노 자체의 어떤 그 해석 자체를 저기 불교, 도가 쪽으로 해석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성나라 때 가면 유가들이 보기에 조금 별로 마음에 안 들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성나라 진종 때 무슨 책이 나오냐면, 형병이라는 사람이 썼던 형병이라는 사람이 노노정의라는 책을 씁니다. 이 정의라는 말도 바른 뜻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정의라는 말이 뭐가 똑같은 말이냐 하면 주석에 대한 제주석인 소를 뜻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노노정의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이게 나중에 앞에 나왔던 그 하한이 썼던 노노집회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형병이라는 사람이 성나라 때 썼던 노노정의, 이 두 개가 한 세트로 합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냐면, 공자가 한 말이 나오는 거죠. 하기 시습지 불용여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하한이 썼던 주석이 붙고요. 그 다음에 이 주석 밑에 뭐가 붙습니까? 다시 이제 이 주석에 대한 소가 붙게 됩니다. 이런 세 단계를 거치는 노노 해석서가 나오게 되는데,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노주소라는 책으로 나중에 출간이 되게 됩니다. 13경에 대해서 다 주소를 작업하는 게 송나라 때 와서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그 고주가 담겨져 있는 책은 노노주소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정리를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송나라 때 가면 그 노노에 대해서 새로운 주석서인 주자가 주석을 붙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주석이기 때문에 그 주석을 신주라고 했고, 그 이전의 주석을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연스럽게 고주라는 명칭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뭐 고주에 이런 내용이 나온다 라고 하면 보통은 어디를 뜻하는 말이냐면 그 하한의 노노집회를 뜻하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사실은 뭐까지 고주가 포함이 되냐면 뒤에 나왔던 뭡니까? 여기 나왔던 아까 그 황간의 노노의소와 그 다음에 송나라 때 왔던 형병의 노노정의까지가 그렇게 합쳐져 가지고 이 주자 이전의 주석은 이제 붙여서 고주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주자의 주석은 이제 신주라고 부르게 되죠. 그런데 고주하고 신주는 그 당시 어떤 그 학문적인 성향의 차이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큰 구분이 있습니다. 노노의 어떤 그 주자의 주석을 보게 되면 굉장히 이제 그 어떤 그 성리학
주자이라고 하는, 주자는 굉장히 그 사명감 또는 뭐 어떤 그 학문적인 사명감이 굉장히 투철했던 사람입니다. 불교가 성행하던 그 당시에 어떤 그 이민족의 철학이지 않습니까? 이 이민족의 철학을 송나라 때 와가지고 주자가 우리 민족의 철학으로 다시 대체해야 되겠다, 바꿔야 되겠다. 어떤 그런 철두철미한 사명감을 가지고 성리학 또는 뭐 성학이라는 그 학문적 어떤 그 세계를 하나 이제 개발을 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주자가 만들었던 그 학문 체계는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뒤에 사람들이 성학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하나의 경전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 중에서 철학적으로 이 구절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를 굉장히 이제 철저하게 분석하는 그런 이제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학이 나오기 이전에 아까 한나라 때 여러 주석이 나왔고 그 주석들의 방법은 이제 한학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그 문장에 들어가 있는 글자가 어떤 의미일까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고증을 해내는 그런 방법이죠. 그래서 이제 두 개가 성향 차이가 확실하게 그렇게 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대부분 다 이제 주자의 주석에 근거를 해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철학적인 의미를 따지는데 많이 집중을 해 있습니다만은 고주에서는 논의 그 원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뭔가 또는 그 글자가 가지고 있는 게 무슨 뜻인가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렇게 고증해낸 그런 방법이 이제 두 개가 성격이 확실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어느 한쪽이 좋다고 할 수는 없고 일장일단이 다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개를 이제 합쳐서 논어를 이해하고 보게 되면 훨씬 더 이제 논어를 이해하는 그 눈이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지금 어떻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막 중언부언되고 말이 좀 헷갈리게 되고 했는데 어떻게 어느 정도는 조금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고주와 신주가 무엇을 뜻하는가라는 걸 이제 구분을 하시면 되고 고주가 가지고 있는 성격과 신주가 가지고 있는 성격은 어떻게 다른가? 신주는 어떤 철학적인 의미를 부여하는데 또는 그걸 찾아내는데 집중을 했다고 한다면 그 이전의 주석들은 글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뭔가 보통 우리가 훈구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훈구에 훨씬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가 합쳐져서 논어를 이해할 경우 다른 경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할 경우에 그 경전을 어떤 새롭게 이렇게 볼 수 있는 하나의 이제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고주가 다 모여있는 책은 기본적으로 논어주소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 논어주소에는 위나라 한의 논어집회 그 다음에 형병의 이제 황간의 논어의서도 어느 정도는 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건 대부분 다 빠져 있고요. 송나라 때 와가지고 형병의 그 논어정의 자체를 논어주소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게 이제 합해져 가지고 13경 간행이 될 때 논어주소가 이제 합쳐서 간행이 됨으로써 지금까지 전해지고 그 논어주소에 있는 내용들을 논어고주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을 조금 이제 비교를 해가는 과정을 거치면서 논어를 한번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